자,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대통령이 이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분 안팎에 미리 녹화된 영상과 SNS 또 그 이후에 SNS에 올릴 자필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그래서 법적인 쟁점과 여러 가지 소회를 밝혔는데 먼저 법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그다음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승복할 수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건 앞으로도 이걸 쟁점화하겠다는 건가요? 완전히 그래 보이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다툼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이걸 뭐 다른 정치인도 막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판례가 쌓이고 있는데요. 이 관련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권이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다 법정돼 있어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무슨 수사를 뭐 뇌물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적용법제로 막 하면서. 그런데 그 수사와 관련 사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근데 대통령은 이게 내란죄가 제일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지 이게 직권남용에도 해당하는 거거든요. 권한을 남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남용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일단 공수처 주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체포영장이 첫 발부됐을 때도 이건 수사 관할이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던 거고 이의 신청을 한번 했지만 또다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마침표가 찍히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만 이걸 소기의 성과를 정말 관할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부터 싹 다 위법 수집하다라는 결론까지 다다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방금 이제 그 A4 용지 한 37페이지 분량 자필 원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근데 그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이런 내용 들어 있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내란몰이로 탄핵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준혜 변호사께서. 그렇죠. 지금 뭐 계엄 자체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 맞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헌법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는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형태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그 포고령에 있어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들. 결과적으로 근데 포고령에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만 대통령 측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그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문제는 대통령 측에서 불리한 거는 뭐 말하자면은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뭐 경찰청 조지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뭐 비어폰 등을 통해서 혹은 뭐 안가에서 뭐를 이제 직접 받거나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개인 화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든지 이런 진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하에 계엄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란에 대해서 수사권의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인신을 확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꼭 이런 형태로 수사로서만 진행이 됐어야 됐는가. 내란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똑같이 형사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관대로 나름대로 하고 헌재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헌재는 속도감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일주일에 2번씩 지금 뭐 한 번에 5번의 기일을 잡는 이런 좀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란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그대로 들어있었다면 5번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수계라는 표현을 쓰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
뭐 그리고 나중에 병호처는 내란 사병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하면서 오히려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내란죄를 빼버린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헌재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내란죄의 판단을 못하게 한 것은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게. 대통령이 이제 그 장문의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 관련한 주장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개표 부정 그리고 특히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까지 이제 그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의 이런 주장들을 네. 더 공격적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좀 작용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죠. 법리적으로는. 불리하게.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게 선행 판결들이 나와 있어요.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인가요? 아닌가요? 본인들이 이기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시가 굉장히 강화됐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승리를 한 뭐 지난 총선이나 이런 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 있느냐. 그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건의 대법원까지 갔던 판결에서 부정선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이 사실상 계엄을 발동하게 된 가장 근본적이자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계엄이란 건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법정돼 있어요. 언제 할 수 있는지가. 국가의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정말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정말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계엄군이 영장 없이 들어가서 선관위 서버를 뒤져보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재의 절차는 징계 절차입니다. 네. 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판단이 선행하는 건데 네. 이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수사에 네.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 그것들이 의혹을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헌법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서버가 해킹에 취약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 협조를 했는데 선관위만이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의혹을 스스로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원에서 나왔었던 이런 뭐 해킹에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는 보고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보고서를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증거를 제출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논리를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것이죠. 네. 대통령이 이번에 자필 편지를 쓴 내용에 있어서도 그전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국민들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왜 본인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자필 편지에 들어있었거든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정말 2년 반 이상을 거의 뭐 대통령이라 느끼지도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서는 이번에 이 상황이 되니까 내가 대통령이었구나를 느낄 정도로 그동안의 모든 것이 손발이 묶여 있었더라는 것. 이것이 국가비상사태 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이 자필 편지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저는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변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국민들께 직접 소상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현재 서울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호는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 게요. 예.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 당시 점검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이 된 이후에 구속이 됐어요. 그 전직 신분이었어요. 전직 신분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경호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라서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경호를 계속 받고 그러면 저희가 이 구치소 같은 데는 혼거 수용이 원칙이긴 한데 네. 대통령을 그렇게 혼거 수용이요? 같이 있는 거? 한 7명이 원래는 한 방을 네. 같이 쓰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방에 대해서 이제 독거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비가 돼 있다고 하고 네. 거기엔 당연하지만 경호처 인력이 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네. 경호도 근접 경호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은 어쨌든 구치소 안에까지는 그러니까 그 독거 수용실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마 그 인근에서 경우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런 행정은 다 법무부에서 관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졸속이 아닌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거다라는 걸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에 대한 경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야 사전에. 됐는데 전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체포영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48시간짜리라는 거예요. 네. 당장 만약에 오늘 체포 적부심을 하지 않으면 실상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인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탄핵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잠깐 좀 짚고 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세 사건을 배당해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재판부 요청에 따라서 서울고법이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러면 아주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고 속도 심리가 이루어져서 2심 선고가 3, 4월 안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참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633 원칙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록이 넘어간 시점부터 하면은 한 3, 4월, 그리고 이게 한번 증거 조사는 1심에서 이뤄졌고 거의 다 했으니까. 예, 이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증인을 중복되는 입증을 위해서는 부르는 게 다 불어대고 이러기도 해서 더 빨리 끝나긴 하고요. 또 이 재판부가 사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것을 좀 보는 눈이 많기도 하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는 좀 빨리 하라는 이제 강행 규정으로,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 전혀 안 지켜졌던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 아마 3, 4월이 될지는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심이 11월 15일에 선고가 됐었는데 그렇죠. 633이면 2월 15일에 항소심 선고 나고 5월 15일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그렇죠. 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인을 부른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은 속도를 내겠다라고 오히려 더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사실심인 항소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한 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1심에서 불렀던 증인이라도 다시 부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왔던 증인들이 말했던 취지가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혹은 새로운 부분들을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라면서 증인들을 추가적으로 아마도 무더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소송지휘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의 증인들만 아마 채택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3월 중순 정도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이 배당이 안 된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기도 한데, 재판부 스스로 이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증인들을 추가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지금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모습인데,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제 버꾸라진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재판 지연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1월 23일 재판이 당장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지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 실망하시는 분들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당내에서도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는 푸시들이 있게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현재 심리 일정을 보면 한 4월 중에는 대충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이게 4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4월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그래요? 보는 게, 또 네네. 4월 18일에 2명의 임기가 또 그러니까, 끝나기도 해서 이 변수가 있기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조기 대선이 만약에 네네. 치러지게 된다. 그럼 이 대표 역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안고서 그런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러니까 네.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제가 일단 형사 판결이 확정됐을 때인 겁니다. 네. 1심에서
상호간에 항소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확정되는 건데 지금 계속 계류 중이잖아요. 네. 이제 계류 중일 때는 헌법의 대원칙상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어느 피의자들한테나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러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이런 법률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입후보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절차가 계속되는 거에 대한 어떤 비토나 이런 거는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공수처에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심 선고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면 만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음. 실상 처음에는요. 항소심 재판도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다른 대권 주자를 생각하기조차 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부담감이 생겨서 이걸 빨리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로 하여금 이 사건만 하게 해달라, 신권을 배당하지 말아달라라고 음. 네. 요청을 하게 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만약에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일 자체가 네. 대선일 자체가 정해져 있을 때 대법원에 이미 그러니까요. 사건은 들어가 있지만 대법원은 선고일도 언제 선고할지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밝힐 때가 됐을 때 그때 선고일을 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갔지만 이거 도대체 선고를 언제 하는 거냐. 왜냐하면 변론기 공판기일도 잡히질 않잖아요. 대법원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알려요. 띄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법원의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로서는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시간이 한 20초밖에 안 남아서 질문을 못 네. 드리겠습니다. 자,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강전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